어찌 그렇게 젊은 사람 하는 거 눈도 잘 안 뵈는데 잘하냐고요. 요새 사연 듣는 재미로 살다가 저도 한번 제 사연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참 저는 그래도 이 나이 먹고 남한테 빚진 거 없고 서울에 건물 2채를 가지고 있는 나름 열심히 산 사람이지요. 돈을 열심히 모은 덕분에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건물 임대료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죠.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제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늦둥이 손자였어요.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낳았습니다. 며느리가 노산이었던 터라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근심하던 날들이 많아지더니 용기 내어 병원을 찾아 아픈 고통을 감내하고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해서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였습니다. 그야말로 자손이 귀한 집에서 얻은 보물과도 같은 아이였기에 저는 그 누구보다 최고로 잘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육아용품을 사갔습니다. 그 뭐냐, 요새 젊은 사람들이 베이비 페어인가 어디 가면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직접 행차를 해서 이것저것 좋다는 것은 죄다 사왔더랬죠. 아기가 누울 침대부터 고급 유아차, 최고급 분유와 기저귀까지 준비를 다 해주었습니다. 애들 것이 얼마나 비싼지 이렇게 작정하고 육아 물품들을 하니 무려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유모차 카시트만 해도 벌써 400만 원이니 돈 술술 나가는 거 순식간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손자 팔불출 모습이 보였던지 동네 친구 하나가 저를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니, 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뭘 그렇게 사댄디야? 앞으로 손주한테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애 크는 대로 다 바꿔줘야 하는데 아깝지도 않어? 우리 며느리는 짧게 쓴다고 내가 육아용품 사라고 준 돈 알뜰하게 모아놓고 중고로 사서 중고로 팔아 키우던데 차라리 돈으로 주지 그랬어. 자식 안 키워본 양반도 아니고 좀 작작해. 누가 보면 다들 유난이라고요. 라고 말을 하는데 압니다. 저도 제가 과하다는 걸요. 하지만 이게 하레비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며느리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좋아했죠.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아들 내외는 벌이가 신통치 않아서 동네 영감 말 맞다나 돈으로 주는 게 더 고맙다고 했을지도 모를 노릇이기는 했습니다. 그치만 저도 손주 사주는 재미를 보고 싶었고 내 돈 갖고 내가 눈치 보며 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사업으로 돈을 불리고 건물을 산 저로서는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아등바등 사는 아들 내외가 가끔은 한심하게 보였지요.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요즘 같은 시대에 재테크 같은 데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살 수 없는 물건들을 시아버지가 다 사주니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며느리가 전화를 해왔더군요. 평소답지 않게 좀 목소리가 울리는 게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차를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이렇게 좋은 차 관리할 수 없는데? 이건 저희한테 너무 사치예요. 며느리는 최대한 정중하게 저한테 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못마땅했죠. 그냥 없는 주제에 주면 고맙다 여기며 감사하다고 쓸 것이지 웬 놈의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뻗대려는 모습밖에 보이질 않아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제 딴에는 곧 태어날 아기 생각해서 준비한 것이었는데 고맙다고 넙죽 절은 못할 망정 망둥이 새끼처럼 뻗대기나 하니 왠지 제가 분수도 모를 것들한테 다짜고짜 비싼 차를 억지로 안겨주는 모습밖에 보이질 않아 화가 나더라고요. 뭐? 관리를 못해? 사치? 참네. 내가 사주고 싶어도 못 사주냐? 내가 니들 좋으라고 사준 줄 알아? 우리 손주가 그 똥차에 타서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사준 거야. 니들은 뭘 사줘도 그렇게 불만이냐? 제가 화를 내자 며느리는 좀 더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내 제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채고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버님, 이번은 고맙게 받겠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사실 이만한 벌이는 안 되잖아요. 손주를 예뻐해 주셔서 너무 고맙지만 이건 너무 과하세요. 저희들 이제 어른이고 많이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이제 저희들 능력으로 잘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착한 목소리로 제게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결국 다음부터는 해주지 말라는 얘기를 돌려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얘기였고 어느 부모는 자식의 입에서 듣고 싶은 말임에도 저는 할 말 따박따박 하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확 내질렀습니다. 뭐? 내가 지금 비싼 차를 사주고도 욕먹는 거냐?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될걸 뭘 그렇게 꼬여가지고.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가 뭐 안 해주나 눈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뜨고 있는데 너는 어찌 그러냐?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와 통화를 끊었습니다. 중고 소형차나 타고 다니니까 불쌍해서 SUV 한 대 사줬더니 그게 불만인 모양이었습니다. 저축만해서는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도 아들이나 며느리나 돈에서는 꽉 막힌 보수적인 사람이었지요.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서 저런 답답이가 태어났는지 말이죠. 부창부수라고 고리타분한 것이 앞뒤 꽉 막혔던 것은 며느리보다 핏줄인 아들이 더 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세라 그날 밤 집 앞에 세워져 있는 외제차를 봤는지 아들에게서 전화가 냉큼 오더이다. 아버지, 뭐예요 이게? 저 이거 불안해서 운전 못해요. 평소에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차 몰고 다닐 일도 없는데 여기 계속 세워두고 있기는 너무 아깝고 과해요. 이거 다시 환불받으세요. 뭐? 세상에 차를 다시 환불해주는 회사가 어딨냐? 그리고 1억이 누구 집 강아지 이름인 줄 아냐? 니들이 너무 궁산맞게 사니까 내가 사주는 거 아니냐? 그런 줄도 모르고 니들이 잘난 줄 알지? 그 월급 평생 모아봐라. 방 한 칸짜리라도 살 수 있나 보자. 어찌 해준데도 이러냐? 참네. 저는 아들 내외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돈에 대해서 깨어있으면 좋으련만 어쩜 아들 저것은 지랑 똑같은 여자를 데리고 왔는지 사이에 낳는 손자 앞길도 뻔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도 노동의 힘을 믿어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돈을 다 그렇게 위험한 곳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 없다고요. 아들도 끝까지 제 말에 말대답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에 순수한 돈이 어딨다고 다 그렇게 재산을 굴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누굴 닮았는지 참 어쩜 저렇게 보수적이고 꽉 막혀있는지 답답했지요. 다음날 집 밖에 나가보니 내가 사준 외제차가 집 앞에 세워져 있더군요. 자기는 그 차 탈 수도 없고 타고 싶은 생각도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걸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자기들 타라고 사준 게 아니라 손자 녀석 잘 태우고 다니라고 사준 건데 말이죠. 차 사건 이후 저는 한동안 아들네 집에 안 갔습니다. 아들네 목소리만 들어도 복창이 터질 것만 같아서요. 허나 손주 녀석이 세상 밖을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세는 단번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갓 태어난 손주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었는데 못 본 척 하려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손이 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 뒤부터 이상하게도 손주 녀석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 꼬물거리는 녀석이 한번 찡긋거리기만 해도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졌죠. 아들이 보내준 손주 사진만 하루에 몇 번씩 쳐다봐야 했는데 이것이 핏줄이 남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어릴 적에 사랑스러웠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녀석을 많이 닮아서 제 간장은 녹아버릴 정도였죠. 저는 이 애가 절대로 아들처럼 답답하게 크지는 않았으면 진정으로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친구 녀석이 와서는 요즘 교육의 메카로 알려진 대치동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일장 연설을 해주더군요. 아들 손자를 다 서울대학으로 보낸 수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친구 말의 핵심은 선행이었는데 예전처럼 중고등학교 때 선행을 하는 건 이미 옛날 구닥다리 방식이라는 거더군요. 내가 우리 며느리 하는 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 5살부터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는 게 목표더라고. 초등학교를 국제학교로 보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럼 5살에 영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어로 태교를 해야 한다는 얘기야. 아, 그래? 태교로? 태교로 영어를 하면 나와서도 우리말 안 하고 영어로 알아듣고 한대? 그럼 엄마 아빠 옹알이도 다 영어로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말은 이미 2돌까진 떼야 한다는 거야. 한글도 같이. 읽고 쓰기가 30살 때에는 가능해야 한다고. 자네 생각해보게. 그렇게 따라해야 5살 때 영어를 알아듣고 국제학교에 간다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친구 얘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주저리 뭔 그렇게 말들이 많은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정도였죠. 하긴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밖에 나가면 외국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화된 만큼 영어는 이제
필수인 시대지요. 저는 그날 바로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300만 원짜리 우리말 전집과 1000만 원짜리 하는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영어 전집,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최신식 학습용 태블릿 PC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빠진 것 같더군요. 그 애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의 책상까지 해서 한꺼번에 다 사드렸습니다. 물론 며느리와 상의 없이 말이죠. 역시나 다음날 책상과 각종 책들이 배달되었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번보다 하이톤으로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난 목소리였죠. 왜? 나한테 또 뭐가 화가 났니? 나는 우리 손자 공부하라고 보내준 건데 뭐가 어때서 그러냐? 아버님, 우리 아이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책상하고 의자 쓰려면 최소한 7년은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책들도 연령과 맞지 않아 읽을 수가 없어요. 필요한 육아책은 제가 지역 카페에서 드림받고 읽히거나 조금 더 크면 도서관에서 빌리면 되는데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뭐? 빌려 읽어? 책은 자고로 사서 읽는 거야. 니들처럼 많이 똑똑한 애들이 그런 것도 아끼냐? 그냥 내 말 들어라. 그리고 우리 손자는 5살 때 영어 유치원 보낼 거고 이미 태교는 늦었으니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냐? 그러자 이번에야말로 며느리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단번에 말을 자르고 반박하더라고요. 영어 공부요? 아버님, 진짜 왜 이러세요? 우리 아이가 아버님 소유예요? 저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거 다 다시 가져가세요. 저희 가난하게 살지도 않고 평범하게 살아요. 다들 형아 입던 옷 물려입고 남이 쓰던 장난감도 물려 써요. 그리고 저는 조기 영어 교육은 절대 반대고요. 국제학교는커녕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버님 저희 아이한테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며느리도 저한테 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못된 것 같으니라고. 어디 시아버지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하며 대든답니까? 설령 제가 아무리 과했다고 해도 다 내 손주를 위한 것이고 연령에 맞지 않으면 말로라도 고맙습니다 하고 쌓아두고 나중에 제 연령 되면 쓰면 될 것을 사람의 성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버릇없게 나오는 걸 보니 저도 오기가 생기더군요. 뭐 이런 못된 놈들이 다 있나 싶어서 말입니다. 뭐? 너는 뭘 사줘도 그렇게 싫으냐? 없이 산 티를 왜 그렇게 내고 그래? 내가 너한테 뭘 바라고 준다고 착각하는 거냐? 아니, 무슨 자격지심도 아니고 왜 이러냐 도대체?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갔습니다. 며느리는 없는 집 5째 딸이었는데 참 없는 티 팍팍 내고 산다 했죠. 평범한 서민층도 아니고 며느리 친정 재정 상태를 보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삽디다. 그래서 내가 결혼은 끼리끼리 해야 한다며 반대한 건데 어쩌다 우리 아들 만나서 팔자 폈으면 그에 맞게 신분 상승하게 살아야지. 저 모질한 것이 끝까지 저 잘났다고만 우기고 있으니 한숨만 나올 지경이었죠. 내가 뭐를 해주면 이렇게 극도로 싫은 티를 내는데 나라고 뭐 지가 마음에 들어서 주는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자격지심이라는 말을 꺼내서 그런지 며느리는 내 말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저는 어찌됐든 며느리랑 싸우려고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었으니 좋게 말을 풀었습니다. 손주는 니들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손주이기도 해. 내가 능력이 되니까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할 거야. 난 남들도 다 국제학교 간다는데 우리도 보내면 좋잖냐. 요즘은 영어는 기본이고 국제학교쯤은 가야 성공한대요. 알았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주 나 정말 잘 키우고 싶다. 마음 같아선 화가 났지만 저는 애써 며느리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며느리 쪽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는 상태로 우는 소리가 들려왔죠.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우니 제가 엄청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황당함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했나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귀까지 빨개지더군요. 정말 이러다 손주도 못 보고 사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사주지도 못하다니요.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많이 한다는데 저는 그날 전화를 끊고 알아 누웠습니다. 옆에서 아내까지 저한테 한 소리 하더군요. 할아버지가 왜 손자 교육에 신경을 쓰냐면서 며느리가 다 어련히 알아서 하니까 참견하지 말라면서요. 그건 월권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와서 아내한테 통사정을 하며 제발 아버님 좀 말려달라고 더 이상 제 아이 교육에 신경 쓰지 말라고 부탁하고 갔다는데 아내는 이런 며느리를 좋게 보는 모양인 듯 제게 작작 좀 하라고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만 좀 해. 무슨 말인지 알았다니까. 나도 더 이상 손 주고 나발이고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냥 나만 속 터지면 되지. 나중에 손주가 지 부모 원망하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참견 좀 할랬더니 이건 뭐 날 아주 손주 잡는 할애비로 만드네. 됐다. 나도 피땀 흘려 번 내 돈 안 들이고 일 없다 이거야. 저는 분통이 터져 한바탕 내지른 다음 더 이상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서 뒤돌아 이불을 머리 끝까지 씌웠고,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끝까지 혀를 끌끌 차며 제게 철 좀 들라고 나갔습니다. 이것저것 다 꼴 보기 싫을 정도로 마음을 다치게 되니 정말 한동안은 꾹 참았더랬죠. 아들 내외는 명절에나 가끔 와서 손주를 보여주었는데 마음 같아선 손주를 빼앗아 와서 제가 직접 교육시키고 키우고 싶을 정도였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죠.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가끔 볼 때마다 누구한테 옷을 물려 입혔는지 꾀죄죄해서 참으로 너무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가 뭐라고 하면 월권이라고 할 테니 주먹을 꾹 눌러 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예 신경을 끄고 살게 되며 시간이 흘렀는데 4살 때쯤 손자가 집에 왔더라고요. 평소에도 저희한테 맡기지 않는데 그날에는 급한 일이 있다면서 맡기고 일을 나갔습니다. 저는 간만에 가까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를 하루 종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쁜지 천사가 따로 없었지요. 근데 4살밖에 안 된 우리 손자가 말도 잘하고 이미 한글도 벌써 다 읽고 쓰고 하더군요. 게다가 숫자 계산도 벌써 다 잘했고 영어도 어디서 들었던지 쌀라쌀라 하며 알파벳도 쓰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지요. 우리 손자가 영재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영재 검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수소문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오로지 우리 집에 아이를 맡겨놓은 상태였으니 검사를 받게 해주고 싶었지요. 이렇게 영재인 애가 평범한 아이들과 보통의 아이들과 교육을 받는다는 건 재능을 낭비하는 거였으니까요. 만약 아이가 영재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며느리도 아들도 틀림없이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소개해준 영재원으로 며느리 몰래 찾아갔습니다. 서울 유명한 영재원이었고 마침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나 제 생각대로 아이의 지능이 굉장히 높다고 나왔어요. 쾌재를 부를 일이었죠. 그야말로 저는 떨리는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는 당장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손자 공부는 내가 양보 못하겠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객관적으로 검사한 결과니까. 내가 오늘 서울의 유명 영재원에 가서 우리 손자 지능을 검사했어. 나는 잘 모르겠지만 별의별 검사를 다 하더라. 근데 말이야, 우리 손자가 지능이 상위권이라는 거야. 어때? 너도 기쁘지? 네? 아버님, 그런 데를 왜... 왜? 또 마음에 안 드냐? 내 말 끝까지 들어봐.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리 손자는 분명 영재가 맞는데 왜 상위권으로만 나왔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구나. 원래 상위권 아이들이 영재 교육을 받아야 영재가 되는 거라고 말이다. 요즘은 영재도 만들어진다나 뭐라나. 며느라야, 내 말 듣고 있냐? 저는 흥분한 상태에서 며느리한테 계속 말을 했습니다. 영재원에서 한 얘기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지요. 머리가 엄청 비상한 아이들이 영재긴 하지만 그런 애들은 실질적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상위권 아이들이 열심히 영재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 영재를 능가하면서 성공을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원래 노력하는 사람은 쫓아가기 힘든 거니까요. 게다가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나고 뭐든 투자를 해야 성공을 하는 시대였으니 지금부터라도 영재원에 다니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영재가 만들어지면 누구나 다 영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 말을 믿으세요? 그러나 며느리는 내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며 역시나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다시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넌 또 왜 삐딱하게 말하냐? 그리고 내가 앞서 서두에 말했잖냐. 아무리 생각해도 니들이 하는 교육 방식은 내가 못 맡기겠다고. 우리 손자 교육은 내가 포기 못한다고. 알았냐? 여기서 우리 손자를 영재로 만들어 준다잖냐. 그래서 나 1년치 학원 계약했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만약 이것까지 반대하면 니들 다 쫓아낼 거다. 이번엔 저도 세게 나갔습니다.
평생 학원도 한번 안 다녀본 며느리였으니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죠. 사교육이면 헛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불신과 상관없이 세상은 사교육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져서 개천에서는 용인할 수도 없고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계급을 뛰어넘을 수 없는 시대니까요. 내가 우리 손자를 용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도 싫다고 하니 저는 이번에는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각오로 며느리한테 세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죠. 며느리가 울든 말든 이제는 우리 손자를 위해서라도 우리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육만큼은 제가 직접 서포트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내가 사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놓고 내 말을 매번 거역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안 들으면 내쫓겠다는 유치한 말까지 꺼내고 만 것이죠. 저는 그만큼 손자 교육에 진심이었습니다. 손자가 커서 천재가 되어 세계를 자랑스럽게 누비며 그 공을 할아버지 덕이라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꿈꾸며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 손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도대체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다고요.